그리고 김진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김진희 교수 이름 잘 모르시죠? 그 사람은 이론물리학자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실험물리학자들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론물리학자. 서울대의 이론물리학자로 가장 이름을 날린. 그리고 이분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이분의 연구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게 암흑물질 연구예요. 암흑물질 중에서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 윈프라는 물질이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건 엑시온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가들이 수없이 많은 후보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게 두 가지. 윈프와 엑시온. 두 가지. 그 중에 하나인 엑시온 이론을 만든 사람이 김진희 교수입니다. 네, 1947년생이니까 이제 지금 70대 중반, 중초반이시죠? 네. 지금도 아주 활발하십니다.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이고 경희대 석좌 교수. 네, 근데 저는 좀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비교적 젊은 물리학자들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뭐 김진희 교수 같은 분은 이미 평가가 다 끝납니다. 한국 물리학자들 뭐 김진희 한때는 뭐 노벨 물리학상 한국에서 누가 받을까 하면 김진희 교수 이름. 근데 이분이 이제 물리학상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엑시온이라는 입자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누군가 실험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엑시온이 있네. 그리고 이게 암흑물질이네 하면은 김진희 교수가 그 이론을 내놓은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이론을 만드신 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네 하면 노벨상이 되는 거예요. 네. 김진희 교수는 이 엑시온 라인에서 되게 한 세 번째쯤 있는 분이에요. 엑시온 이론을 만든 사람 중에서. 네. 뒤에 보면서 얘기하죠. 제자들이고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은 페차이, 그 다음에 퀸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진희 교수가 세 번째. 엑시온은 아주 가벼운 입자여야 된다. 엑시온에 대한 그 물리적인 성격을 더 많이 연구해 놓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은 얼마 되고 물리적인 특성은 이렇게 될 거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보는 실험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험 방법이 너무 어려워. 너무 가벼우니까 반응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 방법을 내놓은 사람이 밑에 나온 피에르 시키비라는 분이 했고 지금 실험은 이 시키비라는 분이 이렇게 만든 방법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엑시온 실험을. 역시 IBS가 하고 있어요. IBS가 엑시온 연구단이라는 그 연구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김진희 교수님이 IBS가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엑시온 검출 실험도 한번 해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이 실험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연구단이. 그리고 옆에 우리는 실험할 사람이 한국 사람은 잘 없어서 그리스 실험 물리학자를 모셔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세메르치디스 박사. 그리고 이런 지금 성과들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실험 장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하면은 이제 그 폭을 검사하는 폭을 이렇게 좁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세 개의 폭을 좁혀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엑시온 검출단에서 엑시온 나왔습니다라고 딱 하면은 김진희 교수님 노벨상.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진희 교수 앞에 2명이 있었고 실험 방법을 제안한 사람 한 사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세 사람이 세 사람까지 노벨상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김진희 교수는 4번째쯤 해당된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연구자 중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엑시온 입자가 암흑물질로 드러나면 김진희 교수님이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엑시온 검출 실험도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김수봉 교수는 중성미자 연구의 탑입니다. 중성미자는 스토리가 지금 너무너무 흥미해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은 아직 노벨상이 안 나왔어요. 못 찾아냈으니까. 그래서 암흑물질은 찾아내는 사람이 하니까 바로 노벨상이고요. 근데 중성미자는 노벨상이 이미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나올 게 줄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김수봉 교수는 너무 한국인한테 안 알려져 있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세계 탑의 연구예요. 김수봉 교수가 가진 과학적인 질문은 이 중성미자의 세 가지 질문이 큰 질문인데 질량은 얼마일까요? 아까 김영도 단장은 중성미자는 그 자신이 반중성미자일까?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김수봉 교수는 중성미자의 질량은 얼마일까? 이걸 실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상을 받았어요. 중성미자 부분에 대표적인 상인 폰테코르보 상이라는 걸. 모스크바 러시아 물리학회에서 주는 상입니다. 가운데 이 상장을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김수봉 교수예요. 그리고 좌우에 있는 사람이 일본 학자, 중국 학자. 그래서 한중일 중성미자 물리학자가 2016년이네. 2016년에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한국 입자 물리학자가 세계 무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상 받은 게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일본 사람과 나란히 서가지고 상 받은 김수봉 교수가.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중국의 물리학과 그 사이언스라는 거는 논문수에서 이미 미국을 뭐 초월했다는 이런 얘기 뭐 이미 나왔죠. 그죠? 그리고 화학자들 만나면 중국의 사이언스는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장난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지금 나란히 상 받았잖아요. 그리고 김수봉 교수가 하는 실험이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세요. 르노 실험이에요. 르노 실험. 르노 실험. 알리에노. 르노 실험. 이거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전남 영광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데 노란식으로 지금 점이 6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가지시면 돼요. 오른쪽 하단에. 이게 원전 도움입니다. 원자로. 원자로 밑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 중성미자 실험을. 원자로 밑에서 왜 하냐면 원자로에서 중성미자가 쏟아집니다. 쏟아져. 네.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성미자가 쏟아집니다. 원자로에서 쏟아지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중성미자는 아니고 중성미자의 반물질인 반중성미자.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면 뭐 많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성미자 물리학자들은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가서 실험한 거예요. 이게 르노 실험입니다. 이 르노 실험 한국 사람들 거의 뭐 99% 보는 르노 실험을 해가지고 이 중성미자의 질량을 측정하려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김수봉 교수는 앞에 말씀드렸던 강주상 교수의 제자입니다. 한국 실험물리학자의 큰 줄기가 강주상 교수가 시작했던 키웠던 제자들인데 김수봉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서울대 물리학과로서 실험물리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실험물리학을 하고 싶었는데 서울대에는 실험물리학자가 없어. 전부 이론물리학만 해. 교수님 저는 실험물리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냥 이론 해보지. 이러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가서 실험물리학자. 좀 독특하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실험을 했어요. 김수봉 교수와 왕이팡 중국 물리학자 간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수봉, 왕이팡에게 뒤통수를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김수봉 교수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때 같은 연구를 했고 김수봉 교수가 더 빨리 결과를 얻었고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왕이팡 교수가 김수봉이 지금쯤은 다 했을 거야 라는 걸 알고 논문을 후다닥 냅니다. 김수봉 교수 논문이 발표된 걸 알고 땅을 쳤죠. 일주일 뒤에 논문 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뒤에 논문 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다. 이 스토리 정말 기가 막히다.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팡에게 뒤통수를 맞다. 근데 이제 김수봉 교수 스토리에 좀 안타까운 거는 르노 실험 다음 실험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질량을 다 안 게 아니거든요. 중성미자 질량 아직 모릅니다. 중성미자 질량 관련해서는 3개의 지금 중성미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성미자 간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정도. 가볍고 무거운 차이만 알아냈어요. 절대 질량을 못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할 게 더 있는데 그 실험을 하려면 후속 실험을 해야 되는데 후속 실험을 한국에서 만들어내지 못했어. 과기부가 안 만들어줬어.
과기부 좋은 사람들입니까? 중국 물리학자 왕이팡 교수. 이 실험, 후속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준호 실험이라고. 그리고 아까 앞에 2016년에 모스크바 러시아 가가지고 상 받았잖아요. 왕이팡 박사도. 김수봉 교수도 그렇고. 왕이팡 박사는 그때 연구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중국 고에너지 물리연구소 소장됐습니다. 그만큼 중성미자 물리학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중국 정부가 평가를 해준 거죠. 근데 뭐 김수봉 교수 잘 모르겠어요. 김수봉 교수 물리학적인 성과는 많은데 도대체 뭐 왜 다른 시험을 못 만들어내고 그런 건 정확한 건 제가 뭐 김수봉 교수는 물어보진 않았으면서 가슴 아픈 얘기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만들어내지 못해. 그래서 한국의 중성미자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서 하고 있는 예미랩에서 하고 있는 실험이고 그거는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이 아니고 중성미자는 반중성미자이기도 한가라는 다른 실험, 다른 미스터리를 풀려는 실험. 김승봉 교수는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 하는 중성미자 실험에 가서 뭐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실험입니다. 아까 중성미자 미스터리에 3가지 있었는데 그 미스터리의 다른 한 부분. 우리가 모르는 3개의 중성미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는 중성미자도 있을까?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크게 나오면 누가 상을 받겠습니까? 이 실험을 한 일본 물리학자가 중성미자 물리학자가 실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험을 만들어야 돼. 실험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그래야 상을 받는. 그래서 요즘은 사이언스는 이제 빅사이언스라고 하는데 빅사이언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대요.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김수봉 교수가 지금 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중성미자 실험 좀 해보자. 그래서 케이노 실험이라고 한국 중성미자 관측소 실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4천억, 5천억 프로젝트.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천문학자들한테도 이 장치가 요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실험을 좀 연구비를 하려고 과기부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4천억짜리 실험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데 과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못해줘. 100억 이상은 잘 힘들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만들려면 결국은 정치인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정치권에서 야 한국도 이런 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부에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요즘 국감 시즌이잖아요. 오늘도 저 국감 뭐 받아왔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정부 장관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되도록 한. 그러니 여러분들 물리학자가 실험도 하고 뭐 이론 연구하고 뭐 실험 만들기 정치권에 가서 로비까지 해야 되는 게 요즘 한국의 물리학자예요. 이런 얘기를 제 책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런 책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물리학에 관심이 있어야 한국 물리학자들이 뭘 하고 있고 뭘 필요로 하고 뭘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를 알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 보시면 뭐 한국 지도 나오고 일본 지도 나오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국 중성미자 연구소란 건 뭐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에서 중성미자를 많이 만듭니다. 일본 J-PAC이라는 데서. 그래서 중성미자를 쏩니다. 특정 방향으로. 그러면 땅속으로 그냥 중성미자를 쫙 가거든요. 그러면 이 중성미자라는 거는 주의하고 반응을 안 하는 입자이기 때문에 땅속으로 그냥 슉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중성미자, 그 J-PAC이라는 데서 쏘는 그 중성미자는 목표는 어디냐면 카미오칸데라는 지하 실험장이에요. 일본 내에 있는. 지하 1000m에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물 떠놓고 중성미자 날아오는 거 기다리는데요. 우리 한국 케이노도 하려는 일이 뭐냐면 지하 1000m에다가 공간 만들고 거기다가 큰 물탱크 설치해놓고 중성미자 날아오면 그 반응 보려는 게 하는 일입니다. 물 떠놓고 물탱크 만들려는 게 케이노 실험의 목표고 일본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성미자를 만들어서 한쪽에서는 쏘고 다른 데서는 물탱크 큰 거 갖다 놓고 중성미자 날아오면 그게 이제 반응을 하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본에서 만들어서 하는 실험인데 왜 한국에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일본에서 쏘면은요, 그게 동해 밑으로, 일본의 밑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밑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한반도 밑에서 대구 근처에서 물 떠놓고 기다렸으면 일본에서보다 더 잘 볼 수가 있대. 중성미자의 물리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한국에서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먼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김수봉 교수가 이제 도쿄대에서 하는 카미칸데 실험에서 참여를 했는데 카미칸데에서 같이 참여한 일본 학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자꾸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즘 자꾸 그거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돈 4천억, 5천억 얘기 나오니까 우리 좀 힘든데 현재 발동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 발동에 제동에 걸려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영욱 교수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영욱 교수는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이고요. 한국 최고의 천문학자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분을 만난 거는 뭐 잘하는 천문학자니까 만나려고 했고, 이분은 암흑 에너지는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분한테 그 얘기 취재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 뭐 연구 요즘 하는 얘기 듣다가 뭐 요즘 하는 연구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 꺼내길래 그럼 좀 들려주세요 했고, 그게 암흑 에너지, 우주 팽창, 가속 팽창 관련 연구였는데, 암흑 에너지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면서 한 번씩 들어보게.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뭐, 네, 역시 그러시군요. 이 암흑 에너지는 지금 암흑 물질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함께 지금 물리학, 천체 물리학, 천문학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라는 건 뭐 그냥 책 보십시오. 그냥 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지. 이영욱 교수 얘기는 지금 아주 마이너한 얘기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네. 뭐 우주가 암흑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고 있는데 더 팽창하고 있다는 게 가속 팽창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우주는 미래 갈갈이 찢어지고 말 것이라는 게 이제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가속 팽창론자들의 얘기인데요. 네. 네, 뭐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뭐 뒷담화를 준비한 거라면 뭐 이 정도인데. 친절한 물리학자들이 많았고요. 불친절한 물리학자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메일 보내도 아무 답변도 안 하고, 네,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만나준 분들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좀 수고가 많다라고 격려해 준 분도 좀 있었고요. 네, 다들 표정 보세요. 분위기 좋잖아요. 네, 네. 진지하게 경청하고, 당신이 뭘 연구하고 있는지를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랬어요.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박인기 교수님은 중성미자 연구로 최근에 책을 썼어요. 사라진 중성미자를 찾아서.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책에는 김수봉 교수님이 이름만 나와. 한국에서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중성미자에 대해 한다면, 김수봉 교수와 그 다음에 전남대 교수님 등 돼가지고 한국의 중성미자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연구를 중심으로 책을 쓰겠어. 네. 한국에 있는 양반 생생한 얘기들이 있는데 왜 옛날부터 중성미자 연구를 유럽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는 얘기들을 뭐하러 거기서 시작을 하겠어요. 르노 실험 얘기를 하면서 전남 영광 원전에 가고 거기서 도대체 뭘 했었는지 그런 실험기 사진을 찍고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물리학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럼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생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HC 이강영 교수님이 경상대학교 이분이 이제 LHC에서 이론 물리학자로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HC라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가속기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LHC 입자 가속기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그다음에 물리학 발전이 20세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했는데, 제가 만약에 LHC 얘기를 쓴다면 한국 물리학자들이 LHC에 가서 수십 명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쓰겠어요. 그분들이 얘기해주는 생생한 LHC 얘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어지는 일.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암흑물질 연구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은데, 그거 거의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내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내연구도 지금 대구에 가면 한국 내연구원 수십 명의 신경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대중들한테 전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예요. 구슬이 섬하라도 꿰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구슬들이 섬알들이 막 굴러다닙니다. 이거를 꿰는 역할들을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작업이 그거에 뭐 아주 첫 단계에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준석 작가님께서 이제 해주신 일들이 여태까지 이제 과학 교양서라고 하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들을 연구를 정리해서 책을 내시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매우 현장의 현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고, 우리가 잘 모르던 이론 물리학자, 그리고 국내에서 하고 계시는 이론 물리학자, 실험 물리학자들 1, 2권에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만나신 또 다른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뭐 그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책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그래, 당신이 수고했다. 이거 한번 보자. 라고 하면은 이제 출판사가 그래도 독자들 반응이 좋다. 그래서 그러면 뭐 화학열전도 내보고, 생명과학자 열전도 내보고, 뭐 수학자 열전도 내보고 뭐 이럴 텐데, 네네, 뭐 저는 지금 재밌는 분들이 얘기하면 쓸 게 책으로 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원고는 뭐 많이 거의 다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 많이 이 북토크에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학 연구자들이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원래 이제 약간 과학자들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구가 너무 바빠서 사실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서 커뮤니케이터들이 연구가 현재 뭐가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현장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인가 이런 거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쨌든 지난주에 박인규 교수님 연구실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그랬나요? 네네. 그래서 그 연구실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연구실에 사실 처음 가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어떤 아마 느끼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저희가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밌었던 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보고 나시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타려면 어떤 연구시설에 투자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질문들 한번 받아볼게요. 뭐 감상 얘기해 주셔도 되고, 질문들 받아서 얘기해 주시면 더 많은 깊은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세종시대요. 네. 그러니까 꼭 세종대왕이라서가 아니고, 그때쯤에 우리 과학 지식의 수준이 세계 정상급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서구세계하고 우리하고 건축, 토목 같은 공학 분야, 또 뭐 조선 기술 같은 거 보면 제 생각에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뛰어난 과학 지식들이 공학으로, 그렇게 공학 기술로 정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런 기분이. 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책임 있게 답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대개는 과장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께 한번 질문을 어떤 걸 하셨냐면, 세종 때에 많은 연구가 있었다고 얘기가 되는데 왜 많이 안 됐을까? 이제 그때 과학사가 저희가 정리가, 물론 정인경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정리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약간 지금 현재 이거를 정리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이렇게는 모르겠다. 네, 사실 모르죠. 이거 국뽕이 많습니다. 네네. 네, 근데 고종 때 이동형 해시계를 참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었다. 조선 고종
한 100년 전, 150년 전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전 직장의 후배가 보여주는 걸 이렇게 포스팅한 걸 봤는데, 유럽에는 뭐, 수백 년 전에 있었네, 뭐, 1000년 전에 있었네, 뭐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뭐,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우리 자신감을 부풀어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너무 국뽕이 우린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요새 이미 손목시계 나왔습니다. 해시계용. 해시계가. 그냥 유럽에는 뭐 나온 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참. 휴대용 해시계라는 게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약간 레퍼런스를 드리고 싶으면요. 사실 서양의 과학이 그렇게 발전한 것은 갈릴레이, 뉴턴을 들어주는 발전했는데 그거는 세종대왕 이후고요. 그때 되면서 이제 현대 과학이 획기적으로 이제 도약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과거로 돌아가는 국뽕이 있긴 한데 저쪽에도 아직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뽕을 주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다른 거 있으실까요? 네. 네. 너무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질문이랑 맥락이 조금 비슷한데요. 근데 현대로 가져오자면 한국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되게 한국의 물리 역사,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물리사가 사실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그런 점도 없지 않은데요. 이거를 해외로 소개시킬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해외에서 이 한국 물리학사, 한국 물리학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지, 앞으로 이거를 지금 쓰신 책을 번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질문을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해주시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 네네. 이 책을 번역 출판하겠다는 외국 출판사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과학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연구 성과를 낸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리고 한국 과학 얘기를 이제 과학사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세계에 좀 알리는 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숙종 때 최석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방진이라는 그런 수학적인 현대 수학의 조합론에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라틴 직교 방진이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오일러라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도 60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세계 수학사 책에는 오일러가 제일 먼저 라틴 직교 방진을 만들었다라고 수학사 책에는 써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 뒤늦게 그걸 알고, 아니 최석정이라는 분이 그분이 영의정으로 일한 그런 정치인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바쁜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쓴 책 구술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권에 라틴 방진이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칸이 있으면 뭐 숫자를 이렇게 맞추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발견을 하고 세계 수학사에 이걸 바로잡는 역할을 좀 했어요. 그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의 송홍엽 교수님. 네네. 그런 역할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장면들이 있죠. 근데 저는 하여간 현재 물리학을 좀 열심히 하자. 이런 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관심은, 예를 들어서 갈릴레이, 그다음에 갈릴레이 시작했던 등등 시작했던 과학혁명이 이제 충격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의 수용 과정도 있고, 이제 베이징의 이제 사신이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그리고 간 사람들이 이제 받아온 그런 충격들이 있는데, 그 충격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수용이 됐는지. 그 최석정 씨, 그만 말한 최석정, 영의정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남긴 시 같은 거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구나.
지구가 둥글고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이런 시를 남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각자들, 극히 작은 선각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게 한 사회에 충격을 주고 변화로 이끌어내서 한국 사회가 그걸 수용하면서 완전히 그 새로운 그런 길로 이렇게 가는 그런 변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 점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그냥 파문으로서만 끝난다는 건 뭐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싶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지금 뭐 한 분이 말을 보태주셨는데 네. 그 김소연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 역사에서 과학은 실용 위주라서 기초과학 연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정인경 선생님이 그 서양의 과학사와 동양의 과학사를 좀 정리하신 책이 있는데 그런 거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까지 그 서양의 과학적인 내용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 경로가 과학자들로부터 온 것보다는 사실은 선교사로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계관의 혼란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 거예요. 제가 태클을 좀 걸어도 됩니까? 네네네. 그 선교사가 과학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게 되게 복잡하죠. 그러면 과학을 아니 제 말씀은 네. 그 정 박사님 그 책에도 네. 보면은 네. 예수회가 선교를 위해서 중국 베이징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네. 과학자들을 보낸 거죠. 네. 그 중에 일정 부분이 그렇죠. 과학자예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세계관이 통일되지가 않았었던 거죠. 왜냐면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에 대한 그 의견이 다른데 그거를 통일할 수가 없었던 그 많은 그 종교와 과학과의 관계들 때문에 통일된 내용이 이 아시아 끝까지 오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들은 조금 왔던 것 같고 그 좀 충격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선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고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과학 융합 강연자 과정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이민옥 님이 이론 논리는 특히 이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공감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 책에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할 만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물어보시네요. 사람마다 다 뭐 수준이 다르죠. 네. 일반인들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매번 재밌던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재밌어요. 아이고, 스토리가. 네. 근데 아니 재미가 없으면 제가 뭐 한다고 그 고생을 하겠어요. 지루한 얘기를 왜 제가 몇 시간씩이나 듣고. 다 재밌어요. 내용이 재밌으셨던 거예요? 내용이 재밌죠. 사람이 재밌으셨던 거예요? 아니 우선 내용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듣도 보지 못한 얘기고 그냥 귀에 이게 막 꽂히는 거예요. 네네. 암묵물질 얘기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막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질문하면 상세하게 설명해주려고 그러고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다시 설명해주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수님들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본인들이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거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본인들한테도 내가 내 연구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자극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저와 그런 제가 만난 분들도 상대적으로 그런 자극, 네네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쟤는 뭐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내가 가르치는 애들도 이런 게 궁금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긴 학생들도 그렇게 학생들 안 물어볼 텐데요. 학생들이 궁금하죠. 학생들이 궁금한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또 저하고 하는 식보다는 약간 이제 물리적인 얘기, 수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더 이제 설명해야 되죠. 그렇지만 핵심 질문은 같지 않습니까? 네네. 유현승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과학자들 인터뷰할 때 보통 잘 승낙해 주시나요? 인터뷰 요청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시는지 또한 과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과학 기자가 되셨는데 그것이 메리트로 작용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교수님들 거절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비율이 비율이 한 40%는 되죠. 40%는 되죠. 야, 아주 이런 얘기 좀 어쨌든 끈이론 학자 제 책에 한
김석 교수님 한 명만 등장했습니다. 네.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아, 예. 저도 좀 약간 뒤끝. 네. 여기서 어쨌든 우리끼리만. 끈이론하는 분들이 그 물리학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끈이론가로 많이 갔습니다. 물리학의 그러니까 서울대 물리학과 1등 하면은 끈이론을 연구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끈이론가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쫙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90년대, 뭐 70, 80년대 끈이론이 새로운 장이 다 열리면서 연구할 것들이 막 생겨났고, 이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이제 볼 때 진동하는 끈이 진동하고 있다는 게 이제 생각하는 게 끈이론가거든요. 끈이론이 드디어 우주의 그 상호작용에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인재들 이렇게 막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끈이론하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뒤로 끈이론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벽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안 만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과학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듣다 보니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갑자기 앞으로 관련 학위를 도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학위요? 네. 고생은 딴 사람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요. 저는 좀 그냥 과실만 좀. 좋습니다. 네. 과실. 네. 사전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8살 아이가 듣고 싶어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아이들 책에는 원자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데 왜 원자는 동그랗게 생긴 건지 검색을 부모님이 해보셨는데 원형뿐 아니라 타원형, 찌그러진 형 이런 거 있다고 말해줬더니 그럼 왜 원자가 여러 모양으로 생긴 건지 궁금해합니다. 네, 작가분이 과학자가 아닌 과학자들을 취재한 작가분이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자들을 취재한 기자라고 말해줬더니 만난 과학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과학자가 누군지 궁금하다고 2가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왜 원자가 원 모양이 아니고 뭐 다른 모양도 있느냐 저 잘 모릅니다. 네. 저 물리학자 아닙니다. 근데 이 원 모양인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그 모양이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물방울 있잖아요. 그 비누 거품이 원 모양이잖아요. 그게 구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구조거든요. 가장 에너지 이렇게 절약적인. 그래서 이제 구 모양인데 원자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 모양일 거고. 근데 이제 이 원자 안에 이 원자라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내용물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한 것도 또 있다고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과학자가 아니고 과학자들을 취재한 기자로서 제일 재밌는 과학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과학자. 양홍기 교수님, 서울대 물리학과 양홍기 교수님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양홍기 교수님의 고려대 물리학과 대학원 선배인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 너무 복잡하게 썼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짧게 끊어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복문 싫어합니다, 복문. 텍스트를 때, 예를 들어서 10월 5일 서울 북촌의 갈다 서점에서 북토크를 한 최준석 기자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최준석 기자는 북토크를 갈다 서점에서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질문을 받았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렇게 씁니다. 복문을 쓰면요, 너무 복잡해요. 그 복문 짧게 쓰는 걸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질문에 대한 답은 양홍기 교수님 얘기가 제일 재밌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암호물질 실험을 개척했던 김선기, 킴스 실험, 정정보다 속기록 삭제, 킴스 실험
한 김성기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개척작을 했고요. 김성기 교수가 원래 대학원 석사 때는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이론. 근데 그 김성기 제자한테 너 박사에서는 실험 안 해볼래? 라고 얘기한 게 지도교수 강주상입니다. 강주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강주상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의소로 강주상을 만든 이의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성기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미자 연구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김수봉 전 서울대 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세 분,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암호물질 후보인 엑시온을 이렇게 이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한 실험단을 만드는 김진희 교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이 드신 김진희 교수님. 저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 그 라인을 우선 최소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그리고 그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스토리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참.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도 계보를 얘기를 해 주신 게 되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과별로, 분류별로 이렇게 지금 챕터가 1, 2, 3, 4부 뭐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분야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분과 이분이 같이 나오면 이제 그분과 그분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만나고 다니까 이제 이게 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어떤 관계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 이런 연구를 하게 됐고, 이 배경에는 누가 있고, 또 공동 연구를 같이 하잖아요. 물리학자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뭐 학계를 상당히 이해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망의 소득이 참 있었습니다. 한국 물리학계를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다. 한국 물리학은 노벨상에 얼마나 접근했나.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화학은 화학상에 얼마나 접근했을까. 생명과학은 노벨 생리학상에 얼마나 접근했을까. 이거를 저는 뭐 어느 기자들보다도 좀 생동감 있게 좀 느낀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딱 그 질문이 있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긴 했지만 아무튼 현재 이거죠. 노벨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뷰하신 과학자분들 중에 한국의 노벨상 수상 여부를 평가를 하신 분이 있는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네. 물리학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진희 교수, 엑시온 입자가 이제 뭐 입증이 되면 김진희 교수님은 유명하고, 다른 분들은 근데 엑시온이 언제 암호물질 후보로 확정이 될지 이거는 뭐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희 교수님이 하여간 파이팅. 이러시면 이제 근데 노벨 물리학상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상 못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체말 하면 돈을 꼬라 박아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노벨 물리학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기되는 게 노벨 화학상이 한국 사람은 노벨 화학상은 상당히 접근해 있어요. 노벨 화학상은 세계 정상에 접근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노벨상이 나오냐면 이제 노벨 화학상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계세요. 계신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한국에 그런 분들이 한 5분 있다 그러면 미국에 가면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미국이 확 올라가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더 많으니까 확 올라가고 이런 거랍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책에 저는 꽤 저한테 느껴지는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왜냐면 다른 그냥 연구를 하다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많은 좀 알려진 물리학자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론 물리학자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실험 물리학자들이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 물론 그 중에 몇 분이 또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게 정말 재밌었고, 특히 국내 과학자를 소개하면서 그분 국내 과학자들이 그 글로벌에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하고 있는지 그 프로젝트의 이름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프로젝트는 그냥 어디 외국에 있는 그런 큰 실험실에서 하는 것,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의 팀원이고 어떤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큰 어쨌든 저한테는 재미있는 지점. 사례 와닿죠. 네네 그렇죠. 네네. 먼 얘기가 아니고. 그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딱 그 언론에 떴는데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약간의 국뽕이 이제 차오르는 것은 그 예미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오늘 딱 5시간 전, 6시간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도 뭔가 그래도 활동을 하고는 있다. 이런 얘기들 되게 저는 네. 재밌게 보았습니다. 또 원장님 혹시 질문 여기서도 있으세요? 네. 저는 애들 보는 과학 잡지 만드는 기자인데요. 아, 네. 네네. 무슨 잡지? 네네. 과학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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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저희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이제 과학자들을 현대 살아가는 과학자들을 만화로 다루는 코너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현대 과학자들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가 과학자 수준에 오르고 그 사람들의 편견은 되게 많아서 그런 에피소드를 만화로 풀기는 되게 좋았는데 우리나라의 과학자를 만화로 다루고자 했던 기획이 그 내용이 정말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을 아직 읽지는 못했지만 되게 고무적이고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강연이 되게 인상 깊게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끊어서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네네.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네. 일단은 뭐 인터뷰를 선정한 이유 같은 게 아까 전에 계보도 말씀하셨고 아니면 IBS 단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업적이 크신 분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인터뷰를 하다 보니 그 계보가 세워지신 것인지 아니면 그 계보를 먼저 알고 나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컨택을 하신 것인지 그거의 순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고도 더 대단한 분이 또 인터뷰를 하다 보니 안 싫은 과학자도 혹시나 있는지. 아니요, 안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리학자는 저는 이 물리학 쪽은 뭐 물자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물리학과에 나온 친구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과에 어떤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럴 때는 취재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하면은 기본 검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뭐 잘하겠지.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들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들 사이트 가서 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 주제가 재밌겠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치고 구글링을 해본 거죠. 그러면 도로록 자료가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뭐가 많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이름을 넣었는데 별로 자료가 안 나온 사람 같으면 아직 연구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국내에 아직 소개가 잘 안 된 젊은 연구자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너무 알려진 분 김진희 교수님처럼 너무 알려진 분은 제가 굳이 가서 다시 등장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안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40대 아니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그 연령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연령이고 그다음에 연구 성과가 일정하게 있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려지면은 본인들도 이렇게 싫어하지 않을 분들 이렇게 이제 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계보는 좀씩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노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다녔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잘하는 분들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한 5사람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추천을 또 이렇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만난 분들이 그동안에 누구 만났냐고 물으면 이런 분들 만났다고 그러면 아이고 좋은 분들 만났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연구를 그러니까 잘 갖고 잘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팅에 활발한 분들은 저는 잘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제
대중들한테 얘기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니까 저는 자기 연구실에서 그냥 정말 연구만 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분들을 조금 미안하지만 좀 연구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들을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정재승 교수. 근데 뭐 한국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재승 교수는 뭐 뇌 연구하시는데 정재승 교수의 뇌 연구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재승 교수 학교에 있는 다른 분들을 더 저쪽으로 만나려고 했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좀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일단은 저도 이제 새로운 과학자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좀 사전 공부를 해야 저가 그걸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르고 질문을 하는 내용도 좀 퀄리티가 높아지기도 하고 해서 공부를 하고 가는 편인데요. 저기 물리열전에 나온 과학자들은 되게 분야도 많고 좀 되게 딥한 분야도 많고 한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갔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가서 처음으로 대면을 하고 제로부터 이런 뭐 강연처럼 들으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초적인 이 각 분야에 대한 이해는 제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몇백 권의 책을 읽었다라고 이제 자랑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 물리학 책도 많이 있었고 물리학은 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그런 게 백그라운드 지식으로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특정 그 물리학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분의 이제 그 랩 그 사이트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밀하게 보고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큰 그림은 이해를 했는데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어보면은 그분은 자기 연구 큰 흐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랩 사이트에서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준석이 오늘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줄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연구 스토리는 흐름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주제에 내가 정통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모든 영역을 제가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상식 가지고 들고 기본적인 그냥 조사 연구만 하고 그분이 쓴 글이 있으면 읽고 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된 게 있으면 읽어보고 가긴 했는데 자세하게 연구는 안 하고 가서 그냥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하면 더 알고 싶으면 계속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관심 없을 텐데 그러면 그래도 내가 궁금하니까 좀 설명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바닥까지 원자 상태까지 그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네네. 과학 기자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보고 과학자처럼 질문하시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혹.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뭐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데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이제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그럴 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거.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책이 대상 독자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쓰신 건지 일단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말씀하신 대로 이 교수님들의 그 어려운 학문을 대중에게 조금 더 쉽고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중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상 독자가 뭐 비과학자든, 그러니까 과학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아니면 성인이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되게 범위가 넓은데 어느 포커싱을 해서 어느 대상층에 포커싱해서 쓰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 부분이 항상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 물리열전 요 책 맨 앞에 이제 김선기 교수 편이 나오는데 다시 이제 요즘 제가 하는 일이 책 다시 읽어보는 일이거든요. 저도 한번 이렇게 쓴 사람이지만 한번 쭉 읽으면서 오탈자가 있는가 뭐 확인도 하고. 근데 오늘 편집자 우리 김혜원 편집자가 여기 오셨는데 오탈자 한자도 아직까지 제가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네네. 근데 김선기 교수 편 이렇게 앞에 읽어보고 제가 반성했습니다. 이 김선기 교수가 이제 맨 첫 인물이거든요. 근데
첫 장 보고 야, 내가 왜 이렇게 썼지?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주워 들으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가 봐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많이 듣는 얘기는 관심 없거든요. 핵심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덜어낼 것인가가 항상 과학 커뮤니케이터들한테는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문장을 썼어요. 첫 문장은 괜찮은데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실패했습니다. 제가 혹시 새로운 쇠를 내면 이걸 좀 고쳤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패한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 교수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했다. 목적지는 어디였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장이 이곳에서 예정된 지바 실험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어갔다. 이제부터입니다. 지바 실험은 The Gravitational Behavior of Antihydrogen at Rest의 약자로 정지 상태에 있는 반수소가 중력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게 목표다. 펼치자마자 이걸 펼치자마자 첫 장에 이게 나오니까 내 이 바보처럼 왜 이렇게 썼나.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지바란 실험이 썬에서 하고 있는 참 최근의 실험이고 이거는 말이야 반수라는 거 들어봤어? 반수라는 걸 가지고 하는 실험에 뭔가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았을 얘기였어요. 처음에 펼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수소, 지바, 그 다음에 영어로 막 The Gravitational Behavior of the Antihydrogen at Rest.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다시 하면은 지바 실험이라는 얘기도 쓸 필요가 없고 이곳에서 예정된 중력 실험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항상 어렵고 나중에도 후회스러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지나면 다음 얘기는 다 그냥 다 이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이 다음 얘기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쫙 이렇게 근데 독자들이 책 집었을 때 이게 우리 모두의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항상 제가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와이프한테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써요. 와이프가 The Gravitational Behavior of the Antihydrogen 이러면 관심 있을까 이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했네요. 근데 특정인을 생각하고 글을 쓰면 굉장히 걸러집니다.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 방법을 쓰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가볍고 좀 재미있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게 기획을 하고 출판사를 컨택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런 원고를 준비해서 출판사를 아예 이렇게 이런 책을 내고 싶다고 가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게 교수님들이 서울도 있지만 대전, 포항, 울산 되게 다양하게 다니셨는데 전국 활동을 다니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활동비가 필요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이 돼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제 어쨌든 인터뷰들을 만나느라 많은 활동비가 들었을 텐데 그런 것도 감내를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시는 데는 맞습니다. 책을 이렇게 낸 거요. 사이언스 북스가 제 원고를 보고 책으로 내보겠다. 관심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게 책으로 이렇게 책이 햇빛을 볼 수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북스의 노희성 주관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그냥 원고를 제가 시사 주간지에 이렇게 쭉 썼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사이언스 북스는 진짜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국 인들한테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출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노희성 주관님이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뜨거운 호응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물리학자를 만난 최초의 기록을 담은 책이고 그래서 이거는 사이언스 북스가 이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취재하려면 이 물리학자를 취재하려면 이제 서울 뭐 대전 많이 갔고 포스텍이 있는 포항에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유니스트가 있는 울산에도 많이 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교통비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들한테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 이제 출장료를 받아서 가서 뭐 하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고의 거의 대부분은 직장에 있을 때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을 이제 나와서 이런 거를 계속 쓰고자 했을 때 출장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게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과기부 산하의 뭐 연구재단, 그다음에 과학창의재단 이런 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런 거를 신청을 하면은 뭐 지원해 줄까? 이런 게 뭐가 있나?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약간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으로 비용이 얼마 안 드는 아주 소액 투자이고 결실은 눈에 보이게 똑 떨어지게 나오는 건데 한국 사회가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목소리를 좀 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연구재단이 이렇게 소액의 몇백만 원 정도의 이렇게 취지비만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건데 이런 것까지 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이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네. 온라인에서 비슷한 얘기들 많이 좀 주신 분 계시는데 김소연님께서 작가님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아까 비과학자로서 이제 이거 이렇게 인터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된다고. 이분도 골수 인문 쪽으로 수포자, 과포자 출신인데 과학을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미있었다고 하시네요. 얼마 전에 한국 천문연구원 갔을 때 운석에 대해 들었을 때 너무 즐거우셨다고 이런 얘기 해주셨고 지금 오신 양하영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거는 사실 작가님이 아니라 출판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대중을 상대로 출판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획이 있고 타겟 설정이나 대략적인 비즈니스 강점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를 타겟으로 출판 기획의 비즈니스 강점이 대체 무엇일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시겠네요. 제가 답변. 네네네. 저는 이 책이 사이언스북스에서 이걸 책으로 낼 의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책은 누가 볼까? 책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과학에 관심 있는 중학생, 과거에 가고 싶어하는 중학생, 그리고 과거 1학년,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과거 1학년들이 이 책을 보면 과학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미국 과학자가 아니고요, 한국 물리학자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책이 담고 있는 그 주요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물리학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또 다른 거는 물리학자는 뭘 연구하고 있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탄생했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라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 아이한테 이걸 읽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중학생이면 뭐 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요. 중학생이면 여기에 나온 책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거를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왜 물리학자가 됐고 그다음에 물리학자가 돼서 그 물리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왜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분야를 공부하게 돼서 또 왜 이 주제를 공부하게 됐는지 그 얘기가 다 모든 사람한테 그걸 물었어요. 왜 그 지도 교수를 택했느냐? 왜 그 지도 교수로부터 그 주제를 연구하겠다고 했느냐? 근데 이런 거죠.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양자 물리학, 양자 광학자이고 양자 정보학자이신데
그분은 양자 컴퓨터 문제 때문에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은 같은 랩에서 포닥 씨일 거예요. 그분의 지도교수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에. 그리고 같은 시절에 같이 포닥을 했던 물리학자가 그 지도교수하고 둘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동현 교수님한테 아니 교수님 왜 노벨상 옆으로 바로 지나갔나요?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조 교수님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그 지도교수가 그 양반이 연구한 주제는 나하고 한 연구가 아니고 그 포닥하고 한 연구라서 그래서 내가 그 랩을 이제 떠나서 한국에 돌아온 뒤에 고려대에 돌아온 뒤에 그분들은 성과를 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물리학상이 내 옆으로 지나간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예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지나간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조동현 교수 뭐 이 주제를 나하고 하자.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분의 운명이 달라질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런 물리학자의 탄생, 물리학자의 성공, 이런 거를 다룬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려는, 과학의 뜻이 있는 학생이나, 그 다음에 그런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저는 이 책, 강추입니다. 네. 마케팅도 잘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런 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편집자가 있는 출판사들이 사실은 기회를 갖는 거죠. 되게 좋은 책들을 내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요. 온라인에서 혹시 질문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명확하게 과학 커뮤니케이터 라고 인지하고 계시고 우리가 과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밖에 나오신 얘기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신 얘기들을 저희에게 다 공유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저도 리스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해주신 최준석 기자님, 작가님께 오늘 감사하다고 다들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